민글라바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한미얀마 연구회 회장 강신원입니다. 요사이 미얀마 민주화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한미얀마 연구회 그 경희대 미얀마 지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관련 주제, 미얀마 민주화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여러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코미라온 유튜브 사이트에 있으니 방문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일에 백신 세미나에는 박현영 덕성여대 교수님하고 최영준 경희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십니다. 제목은 박현영 교수님께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전망과 대응 방안, 소수민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최영준 교수님께서는 소수민족 단체와 미얀마 반군무 시위 전개와 영향. 그래서 이런 제목을 백세미나를 통해서 다루게 됐는데, 이런 주제를 통해서 미얀마 쿠데타를 이해를 하고 향후 민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에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다음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용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먼저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박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영준 교수님,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미얀마의 시위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부의 대응, 그다음에 소수민족의 대응,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엉켜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현영 교수님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의 전망과 대응 방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소수민족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성여자대학교 박현영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전망과 대응 방안을 소수민족과의 관계와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역사와 또 민족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쿠데타 전후로 해서 소수민족이 또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이제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관련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역사를 보면 버마족과 또 소수민족과 지속적으로 어떤 전쟁과 또 갈등을 통해서 왕조가 뒤바뀌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초 미얀마의 왕조가 이제 설립된 것은 BC 480년에 몬족에 의해서 이제 왕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버마족을 중심으로 해서 바간 왕조, 그리고 따옹 왕조, 그리고 꼼바우 왕조가 이렇게 1885년까지 버마족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몬족과 또 아니면 샨족, 이렇게 버마족에 대해서 침공을 하고, 그리고 왕국이 망하거나 이런 역사가 지속되면서 미얀마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과 지속적인 갈등과 또 반목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885년 영국에서 세 차례 버마를 침공해서 결국에는 영국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버마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수민족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버마 독립의용군을 소수민족과 함께 조직을 하고 결국에는 이 그 버마 독립의용군 지금의 이제 군부의 전신이 되는 거죠. 전신이 되는 버마 독립의용군에 의해서 영국을 격퇴하고 물론 일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영국이 이제 버마를 이제 지배하려고 할 때 소수민족과 힘을 합쳐서 이제 영국을 물리친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버마의 어떤 이제 그 정부가 설립이 되었을 때 소수민족이 기여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마족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그 이후 역사가 지속이 되었을 때 소수민족 국가들이 소수민족이 자치주들이 왜 자신의 어떤 기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그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962년 내윈에 의해서 일어난 쿠데타에서는 이미 합의한 그러니까 아웅산 장군이 팡농회의를 통해서 소수민족에게 연방국가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뒤집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부 정권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어떤 자치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거나 하는 협의가 좀 지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있는 88혁명이나 그리고 이제 샤프란 혁명이나 이 과정에서도 이제 소수민족의 협의나 아니면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주정부에서는 자치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소수민족이 어떤 참여를 하거나 지지를 했을 때 보다 나은 또 강화된 형태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얀마의 그 전체적인 행정구역을 봤을 때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한 68%를 차지하고 소수민족이 나머지 3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미얀마에 있어서는 버마족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평야지대는 7개 리전, 그러니까 버마족으로 구성된 7개 리전이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고 소수민족들은 이런 동쪽과 그리고 서쪽에 있는 산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샨, 그리고 까친, 그리고 카렌이나 까야라고 불리는 까인, 그리고 이제 까야,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친과 라카인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 버마족들이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사회적으로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버마족과 특히 몇 개 이제 소수민족 간에 있어서 어떤 그 민족 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종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 미얀마의 80% 정도가 불교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까친과 까인 그리고 친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해당 자치주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 색채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버마식 사회주의, 불교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던 기존의 한 60년 역사 과정에서 이런 소수민족들의 종교가 어떤 자유나 아니면 어떤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 정권 하에서는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자치권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미얀마의 통합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강압이 있었고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무장단체 중에서 강하게 중앙정부군에 반대한 이제 주들이 여긴 까인 그리고 까친 그리고 이제
이제 친주 이 정도에 있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소수민족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군부 정권 그리고 중앙정부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전후에도 특히 이제 1948년에 있던 1차 paknung회의를 통해서 아웅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에게 어떤 연방국가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까지 보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paknung회의에 있는 결과를 이어받아서 이제 2016년도 이후부터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2의 어떤 paknung회의, 21세기 paknung회의라는 어떤 그 시도로서 소수민족과 또 어떤 연방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50년 동안 있어 왔던 어떤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 협정을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휴전 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제 중요한 11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합의를 통해서 휴전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규모가 큰 이제 와주연합군이나 아니면 굉장히 저항의 강도가 강했던 까친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참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총 3차에 거쳐서 연방평화회의가 매년 열렸고 그 과정에서 2번에 걸쳐서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 합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미난 홀라잉 총사령관이 북부, 동부 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계속해서 반목이 있었던 이 소수민족과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고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로힝야족에 대해서 이제 군사력을 집중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 쿠데타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2차 paknung회의의 어떤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로힝야족에 대한 그 군부의 지나친 어떤 진압에 대해서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반대하는 형태로 해서 반목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 2월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군부는 모든 지금까지 이제 갈등을 빚어왔던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대해서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 그 쿠데타에 대한 반대 세력 주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을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아라칸 민족당이나 몬 연대당 같이 적극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겠으니 이제 군부에 참여를 해라라는 이런 회유 전략을 통해서 일부는 군부 쪽에 무장단체가 붙기도 하고 다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친민주 세력으로 연합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군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학자마다 좀 다른 의견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대 병력으로 따진다면 맥시멈 11만 명까지 총 11개, 12개 무장단체의 군사력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샨주에 있는 샨주 남부군과 또 샨주 북부군 이 병력이 이제 샨주가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영토나 아니면 이제 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와족 연합군과 또 까렌 민족 해방군 그리고 까친 독립군 이 세 개의 그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사력이나 아니면 이제 실전 경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무장단체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이제 미얀마 전교군이 발표되기로는 45만 명 정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45만 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 아니면 많아봐야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을 해서는 사실은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이제 정규군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이제 군사 쿠데타의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적극적으로 민주정부 이제 시위 세력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기에 군사 쿠데타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이제 다수 지역에서의 내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에 대해서는 군부와 경찰이 어떤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무장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제 가능하지만 소수민족 그 무장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산악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대규모의 무장 어떤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그 전투력을 그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내전이 주로 이제 소수민족 그 자치주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그 또 하나의 또 그 주장은 소수민족 단체에서 어떤 그 군사 쿠데타 세력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대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에서는 이 11개 아니면 12개가 되는 무장단체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별 이제 각계 격파 형태를 통해서 자기 쪽으로 포섭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라칸 민족당이나 몬 연대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 쪽으로 돌아선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물리력은 가졌지만 이 물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력, 그리고 이제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일된 이제 어떤 그 대항 체계가 구축되지가 못한 게 또 하나의 좀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대표위원회, 그러니까 CRPH가 군부 어떻게 보면 무장단체와 이제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는 CRPH가 나타내고 있지만 물리적인 행동은 각자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군부와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체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쿠데타에 대한 어떤 전망과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역할을 좀 보면, 지금 먼저 쿠데타 이후에 내부 미얀마에 있는 세력 동향을 4개 어떤 세력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불교 세력은 이제 일부 그 젊은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CDM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불교 세력은 사실은 이제 기득권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군부에 대해서 암묵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불교 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나 존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고 있는 이런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회가 소수민족이 지난 50년 동안 요청하고 그리고 논의되어 왔던 어떤 자치권이나 아니면 연방정부 형태의 정부 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극렬하게 저항했던 까렌이나 또 뭐 까친, 샨 중심으로 샨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방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 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제 40대 이후에 좀 기존의 88혁명 세대와 또 샤프란 혁명에 참여했던 요 세대들은 무력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지금 중요하게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양곤과 만달레이 그리고 바고를 중심으로 한 이 평야지대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 시위 진압과 함께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강제적으로 밤에 이것들 체포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군부 쿠데타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언급됐듯이 군부와 경찰에서 어떤 인도적인 행위 때문에 이탈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조짐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와 경찰은 굉장히 견고한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의 어떤 물리적인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아니면 무기고를 탈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전이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는 여전히 유엔이나 또 아세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어떤 외부적으로 민주세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인권 탄압을 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가 되고 있고, 아세안에서도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몇몇 국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대응이 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향후에 이제 피해가 확산이 되거나 할 때는 이제 다른 형태의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부에 대해서 이제 암묵적인 지지와 또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로 인해서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군부 중심의 폭력 진압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곤과 만달레이, 미얀마의 중요한 대표적인 지역에서 이제 군부에 의한 폭력 진압은 여전히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그 정도를 봤을 때 이제 그 폭력 진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민족 자치주에서의 교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샨과 까인과 또 까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형태의 저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 중요한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제 미얀마 전체에서의 발언권이나 그리고 향후 이제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전 연방정부가 구성되어 있을 때 해당 소수민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개입은 지금처럼 계속되다가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유엔과 또 미국과 유럽 중심, 그리고 아세안을 통한 개입, 또 중국도 지금처럼 이제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중재나 개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가 좀 빨리 오고 그래야 좀 희생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주요 도시를 통해서 산발적인 시위는 이제 무장투쟁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치주에서는 어떤 그 정치 세력과 또 군사력이 연계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민주정부 세력, 특히 이제 그 군부에 대항하는 형태가 조직화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입대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물리력을 통한 다발적인, 그러니까 미얀마 전역에서 이제 군부와 무장단체 간의 이런 어떤 그 무력 이제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양곤과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시위 형태는 이제 그 온도가 이제 기온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세대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정보와 그리고 인력들, 그리고 중요한 시위 주도 세력들이 체포되면서 그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형태가 지속되면
아마도 이제 중앙에 있는 중요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세력을 이제 안정적으로 장악을 할 수가 있고,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 이제 소수민족과 군부 간의 갈등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용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 세력이 이제 쿠데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막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일방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 지역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에서 군부 쪽으로 회유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몇몇 곳에 군부의 어떤 물리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세력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시민들에 의한 어떤 투쟁과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군부에 대항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군부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이나 아니면 이제 지원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이제 조속히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외부의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이제 군부 쿠데타 이후에 소수민족의 무장단체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의 최영준 교수입니다. 한미얀마연구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수민족 단체와 미얀마 반군 시위의 전개와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요. 또 희생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시위도 초기와는 다르게 유혈 사태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시위도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반군부 세력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무장단체들이 바로 새로운 이 미얀마 쿠데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수민족 단체 EAO와 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EAO 소수민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소수민족 단체가 어떤 현황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주체들 NLD라든가 CRPH라든가 미얀마 군부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이 미얀마 소수민족 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만들어낼 어떤 변화,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반군부 미얀마 시위와 EAO의 참여입니다. 쿠데타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4월 11일 발표로 의하면 민간단체 정치범 지원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7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희생자가 증가하면서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참여는 미얀마 시위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체제의 변화와 그리고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 단체들의 참여는 단순하게 시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위 이후에 어떤 미얀마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반군의 시위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쿠데타 초기에는 EAO는 쿠데타를 좀 묵인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또 중립적인 경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몇몇 그 EAO들은 군부 쿠데타를 인정하고 또 그 새로운 정부의 행정부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아라칸 내셔널 파티라든가 몬 유니티 파티라든가 이런 데는 초기에는 군 쿠데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가 격화되고 또 유혈 진압이 되면서 민간 학살이 드러나면서 그 EAO 중에 북연맹 EAO라고 하는 들은 바로 그 시위에 반대하면서 그 시위를 지지하면서 군부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카렌군은 NLD 정치인들을 피신시켜주고 또 미얀마 군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은 카렌에 있는 빌리지를 공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뭐 그래서 많은 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연맹 소수민족 무장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군에 대해서 반대와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라칸 암이라든가 뭐 까친 인디펜던트 암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 EAO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박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얀마 독립후에 그 소수민족과 다수인 버마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이 미얀마 전체 인구의 약 30%,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30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미얀마 정부 또는 미얀마 버마족들 중심으로 된 정부에 반대하면서 크고 작은 반군 단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약 20여 개 정도라고 이제 보도에 되어 있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활동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뭐 또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데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수백 명 되는 조그만 그 군도 있고요. 또 수천 명이 되는 정예군을 가지고 있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의 반군은 어쨌든 미얀마 전체 지역에 그 선별되어 있고요. 그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국경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지형을 보게 되면 왼쪽에 그 서쪽으로 산이 있고요, 동쪽으로 플래투가 있죠.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은 바로 그 산악지역과 고원지대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밸리 지역에 바로 버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반군들은 주로 이제 국경을 통해서 양쪽 국경을 이렇게 그 사이드를 통해서 미얀마 전체를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AO는 계속해서 정부하고 반목되는 상태였었지만 2015년도에 그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NCA라고 하는 휴전협정을 맺었고요. 그 여기에는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8개의 그 EAO가 참여했고요. 나중에 2개가 참여해서 현재는 10개의 그 소수민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떼인세인 대통령 때 이제 그 이루어진 협정인데 바로 그 소수민족들과의 그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떼인세인 대통령이 이제 미얀마 그 소수 무장 단체들과의 그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전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치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A 그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단체들을 제가 그 여기 자료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미얀마 이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NLD와 CRPH 반군 그 군대 그 군부 이들과 그 소수 무장 단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먼저 EAO와 NLD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LD와 그 EAO는 뭐 가깝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다투지도 않은 뭐 그렇게 애매한 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NLD가 지난 선거에서 이 소수민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NLD가 연방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방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주장을 했고요. 소수민족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NLD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NLD가 소극적으로 연방주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NLD에서 적극적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수 민족들은 이 투표를 할 때 군부와 NLD를 비교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은 군부의 압제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군부들과 뭔가 힘을 합치는 것보다는 그 미진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연방주의라든가 또 소수민족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NLD를 또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지난 선거에서도 소수민족은 NLD를 지지하게 됐고요. 또 이를 통해서 NLD가 이제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EAO와 그 NLD의 관계는 사실은 뭐 서로 협력 관계에 있지만 또 아주 적극적인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위가 발생된 이후에, 쿠데타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CRPH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CRPH는 초기에는 아니지만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연정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의 지도자라든가 주요 할당가들도 이 EAO에 속한 또는 소수민족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고요. 이 CRPH는 이 소수민족들을 품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H가 소수민족 단체하고 그 협의를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2008년도 헌법을, 군부 헌법이죠, 그걸 폐지하고 이제 다 같이 연방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주의 스테이트의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권한들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RP의 주장은 소수민족들이 주장해온 그 연방주의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NLD가 선민주화 그리고 후 연방주의를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먼저 연방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상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버마족의 그 반쿠데타 행동가들은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과거의 탄압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또는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마족과 다수인 버마족과 소수인 소수민족들 간에 어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차별과 그 탄압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이 대표적인 게 그 정확 인정된 소수민족은 아니지만 로힝야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수민족들은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버마족들은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바로 이 시위를 통하여서 바로 버마족의 반쿠데타 그 행동가들이 바로 소수민족들에게 행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바로 그 미안해하고 또한 사과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LD에서 그 주류들이 시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CRPH는 그 NLD보다 EAO와 더 밀접한 또는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와 군부와 그 EAO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얀마 군부는 그 일방적으로 시위 진압을 반대하지 않는 소수민족들에게는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들하고 분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협력 관계를 갖고 아니면 적어도 이번 쿠데타에 대해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묵인하거나 조용히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미얀마 군부들은 바로 그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휴전을 일방적으로 그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시위 진압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소수민족 단체들에게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선포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CRPH하고 EAO가 그 연합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에게는 사실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이제 그 뭐 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뭐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정부단체, 정규군보다는 훨씬 더 아주 규모가 작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위협될까? 저도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궁금했는데요. 이제 소수민족 단체의 군사력이라든가 또 미얀마 정부군의 군사력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미얀마 군의 군사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60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35만, 뭐 30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지난 5년 동안에 미얀마 정부군이 좀 감소해서 약 한 40만 정도 보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나 또 자료들의 그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군이 40만인데요. 소수민족 단체들의 군사력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3만 5천이냐 4만이냐 또 많게는 10만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확히 보지도 않지만 뭐 대략 3만에서 4만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약 한 미얀마 정규군에 대비해서 소수민족 단체의 군사력은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대 10의 그 경쟁인데요.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절대적으로 군대가 많은 미얀마 군이라 하더라도 이 소수민족 단체들의 작은 군인들이 연합하여서 반대할 경우에는 바로 미얀마 군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수민족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그 미얀마 국경 주변에서 외곽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게릴라식으로 또 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의 군대라 하더라도 3만 5천의 군대들이 그 국경을 주변으로 사이드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를 벌일 경우에 이 미얀마 정규군들은 사실 힘을 그렇게 힘을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얀마의 소수민족 단체들이 주장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면 또 기대되는 효과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시위대를 유혈진압할 수 있는 정규군의 규모가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정규군의 전투력도 굉장히 약화되어서 그 소수민족 단체들의 연합군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군사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AO들이 연합하여서 그 군부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 군부들은 사실 난감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EAO들의 그 시위대와 연합 CRPH와의 연합은 사실 이 시위에 또는 그 반쿠데타의 그 경쟁 속에서 굉장히 또 다른 그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앞으로 EAO의 참여가 미얀마 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영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EAO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미얀마 시위가 주장하는 가치에 새로운 가치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초기 시위대의 주장은 뭐였냐면요, 민주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라든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웠던 것은 독재주의나 불공정이라든가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군부 독재 또는 과거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것들, 또
또 과거의 군부들의 그 불공정한 어떤 부패 그리고 그들의 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 바로 초기 시위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에오들이 즉 소수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를 넘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민주화를 넘어서 비차별입니다. 즉 민족 간 차별을 철폐하는 거고요. 또 민족 간의 그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연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 단순히 민주주의와 또는 독재에 대한 반독재 또는 불공정에서의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적 그 연방주의 그리고 소수민족들에 대한 비차별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미얀마 사회에 그리고 미얀마의 그 시위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앞으로 미얀마 향후 시위 승패에 따라서 미얀마 사회 그리고 미얀마의 정치 체제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미얀마의 중요한 쟁점으로 물론 예전에 NCA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새로운 쟁점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오의 참여의 영향 중에 하나가 크게는 내전 가능성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군부에 대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오의 참여로 인해서 그 무장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이 지속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군부의 시위 확산과 무장투쟁의 확산과 그 유혈진압이 지속되는 이런 세 가지가 지속될 때는 바로 그 내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에오의 참여는 미얀마가 단순한 그 반쿠데타 시위가 아니라 내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전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오의 참여는 미얀마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장 크게는 내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주변국의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에오의 참여로 인해서 내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변국들도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난민이죠. 예.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태국 같은 경우도 그 미얀마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이제 군부뿐만 아니라 시위대 양측에 대해서 폭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경우도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주변 국가들이 미얀마 주변 국가들이 예전에는 사실 뒷짐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조용히 있었지만 이 이해가 그 참여하면서 내전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바로 오히려 폭력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그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내전화되지 말아야 되지만 국제사회가 뭔가 이런 것들의 위협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내전까지 가게 되는 불안정성이 증가될 경우에 미얀마에서 되게 중요한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오와 그리고 미얀마 군의 충돌은 절대로 중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미얀마에서 또는 주변 국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경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난민들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얀마의 투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미얀마의 투자를 많이 한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그 손실의 위험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얀마 내에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국의 그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를 따지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얀마가 내전 상태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불간섭,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그냥 그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때 중국의 태도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그런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게 되면 국제사회의 개입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사태 해결 가운데 희생자가 적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태가 빨리 그 해결됨으로써 안정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얀마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참 그 의심 또는 아니면 불확실한 그 어둠이 있지만,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새싹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얀마에 속히 민주화가 그리고 또 안정이 찾아올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좀 소망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제21회 백세미나는 요즘 관심이 많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대응 방안, 그리고 소수민족 단체와 미얀마 반군부 시위와 전개에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발표 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께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과연 그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얀마에 미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우리가 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 여러 가지 그 발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거는, 과연 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그 다음에 소수민족 단체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이렇게 미얀마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또는 국제사회가 또는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박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전문가적 견해로서 어떻게 예측가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듣는 사람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 많은 미얀마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희생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이제 반군부 세력의 입장에 서서 또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큰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걸 활용을 해서 올바른 일,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희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기에 진정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여부는
철저하게 지금 현장에 있는 미얀마 현장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에는 이제 힘이 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또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연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많은 희생을 안고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이 어떤 측면에서 미얀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떤 미얀마의 민주화의 회복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이 미얀마 소수민족 단체와 미얀마 반군무 시위와 전개와 영향,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향후에 미얀마 소수민족 단체와 반군무가 연계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계가 과연 미얀마 사회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연계가 되고 진전이 되고 미얀마의 사회 경제 발전에 또는 민주화 발전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미얀마 반군, 그러니까 소수민족 단체들이 이 시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위의 양상을 발표드린 것처럼 양상 변화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회에 대한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사회에 대한 영향은 미얀마 사회의 체제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얀마 사회는 버마와 불교라고 하는 두 가지 이 키워드가 어찌 보면 중심에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부디즘이라든가 또 버마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소수민족들을 오게 되면 종교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가치가 문화도 달라지게 되고요. 아마 행정체계, 정치체제도 달라질 겁니다. 물론 지금도 양원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소수민족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얀마 사회가 다원화 또는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얀마의 사회가 민주화의 가치를 넘어서 또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것은 사실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원화된다는 것은 가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빠른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얀마가 이 시위가 끝난 이후에라도 또 민주 세력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미얀마는 또 다른 진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는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근데 이 소수민족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이 시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은 국제사회의 어떤 개입을 촉구하고 또는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위기감도 국제사회에서 일어나서 주변국들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시위가 빨리 전개돼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보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로 기대를 하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그 미얀마 민주화 시위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소수민족 단체의 참여와 여러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그 미얀마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진행 과정 또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반영하여 기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세미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세미나는 미얀마의 민주화의 회복을 희망하는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팀 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